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간첩이 몇 명쯤 될까요? 보시면 한 100만 안 될까요? 제가 30년 전에 당시에는 지금 국정원이 아니라 안전기획부였어요. 안기부. 안기부로부터 한번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최소 35,000명의 고정간첩이 있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정간첩은 북한의 대남정찰총국, 그러니까 대남적화전략사령부가 직접 훈련시켜서 내려보내가지고 지시를 하고 매번 보고를 받는 그런 간첩이에요. 이게 최소 35,000명쯤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30년 전이니까 지금처럼 SNS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종편도 없을 때, 그러면 그때 이 35,000명의 고정간첩들이 매일 저녁 또는 정해진 날 저녁에 북한에다가 보고를 하는데 어떤 수단으로 보고를 하냐? 단파 무전기로 보고를 해요. 당시에는. 그런데 국정원이 매일 밤 북쪽으로 발신되는 단파 전파를 추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안기부가 매일 밤 35,000군데에서 단파가 발신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의 당시에는 김일성 시대인데 김일성한테 매일 남한 사정을 보고하는, 그리고 지시받는 이런 고정간첩이 최소 35,000명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정간첩이 30년 전에 35,000이었으니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15년간의 좌파 정권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좌파 정권은 간첩인 줄 알면서도 안 잡잖아요. 간첩인 줄 알면서도 안 잡고 간첩이라고 신고한 사람한테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훨씬 많은 간첩을 내려보냈을 거다, 이렇게 짐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고정간첩들 중에는 임무가 각각 다를 텐데 군사시설을 촬영해서 보내라 이런 임무를 받은 고정간첩도 있겠지만,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주변의 사람들을 포섭해라 고 하는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간첩들이 많아요. 이 간첩들이 포섭한 사람들, 그래서 실제로는 간첩 행위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십만 명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게 다 지그들끼리는 점조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지그들끼리는 몰라. 한 명 잡혀도 얘가 아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막 일망타진이라는 말이 잘 통하지가 않아요. 공산당의 아주 독특한 조직 방식인데, 점조직 방식. 그런데 이 모두를 다 누가 통제하고 지휘하냐? 그거는 김일성이가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김정은이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사불란한 하나의 세력인 거죠. 시스템인 거지. 이게 실제로 북한 간첩들이고, 그 다음에 이 간첩은 아닌데 북한이 다양한 방법으로 선전하고 선동하고 여론 조작하고 또 매수하고, 그 다음에 약점을 잡아서 협박하거든요. 약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좌파 정권 때 인도주의 지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종교단체가 하고 민간에서도 하고 많이 했어요. 주로 좌파 활동가들이죠. 이 사람들이 온갖 명분을 세워서 쌀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하면서 갔는데, 가면 이제 김일성 동상에 참배하고 뭐 금수산 궁전에 초청받아서 뭐 밥도 먹고 이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잘 때 거의 10중8구 미인계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 중에도 그런 식으로 약점을 잡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거를 갔다 온 한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적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북한에 이제 도와주러 갔다가 어떤 식으로 미인계 공격을 받았는지를 꼭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약점 잡힌 사람들, 또 뭐 하여튼 뭔지 모르는데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산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무리 북한이 못 살아도 윤석열보다야 나쁘겠냐, 이렇게 정말 택도 없이 생각하는 이 반윤석열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서 요건 간첩은 아닌데 우리가 이들을 종북 주사파 세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력이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각계각층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술계, 대중예술계에도 많이 스며들어가 있고, 법조계에도 들어가 있고, 학계에도 들어가 있고, 교수들 사이에도
또 종교적 가치 학교 현장에 가 있기도 하고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정당에도 들어가 있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대중 이때, 노무현 이때, 문재인 이때, 또 지금 이재명 이때 선거 때마다 어떻게든 공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배지 달고 북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옛날에 서독이 동독을 흡수해서 통일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동독 정부가 갖고 있던 비밀 문서들을 다 압수를 했어. 분석을 했어. 그러니까 동독이 서독 정부를 교란하고 전복하려고 수많은 간첩을 집어넣었는데 그 간첩 중에는 총리 비서실장도 있었다는 거거든. 예, 총리 비서실장도.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간첩이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 정부, 우리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밀들이 통째로 북한한테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간첩이라고 하는 것, 북한의 대남 공작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해보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 또는 단체들 또는 세력들이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에 동원되어 있고 지시받고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은 간첩은 아닌데 종북 세력이야 이렇게 구별해야 되겠지만 이게 사법 처리를 할 때는 간첩은 무조건 간첩죄로 처벌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반국가 단체는 그 종북 주사파 세력은 종북 주사파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사상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다만 이 사람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불순한 행동이나 위험한 행동을 할 때는 현행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처벌을 할 때는 구별을 해야 되겠지만 정치적으로는 간첩이나 종북 주사파 세력이나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점에서는 같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우리가 규정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 얼마 있다가 이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에 당선된 그 시점에서 보면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좌파들이 압도적인 다수인 상태에서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정부 부처 신설도 하나 못하고 법도 하나 필요한 법도 하나 못 만들고 예산도 함부로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야당을 상대로 대화하고 양보도 하고 협치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번번이 막히니까 왜 그럴까 생각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아예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이 있는 것 같다. 이 반국가 세력은 우리가 무슨 대화를 제안하든 우리가 뭘 양보하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걸 약점으로 생각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기회로 악용하려고 하는 세력이다. 그러니까 이들과는 대화할 수가 없다. 이들은 척결해야 된다. 그래서 반국가 세력은 척결 대상이지 대화 상대가 아니다. 반국가 세력이 아닌 그런데 생각은 좀 다른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 체제는 인정하되 나는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과는 생각이 좀 다르다. 국민의힘과는 좀 생각이 다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야당이다. 건강한 의미의 야당이고 그 야당과는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딱 구별을 했어요. 근데 이 상황이 더 나아진 게 아니라 더 나빠진 것 같아요. 반국가 세력은 점점 더 세력을 넓혀가고 더 영향력이 커지고 건강한 대화 상대가 될 수 있는 야당은 점점 쪼그라들고 그래서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정치를 대화와 타협과 협치를 하려고 그래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정치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엊그저께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이 도처에서 암약하고 있다. 이렇게 다시 얘기한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은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팩트에 근거해서 볼 때 매우 정확한 진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런 인식을 못해서 문제지 윤석열 대통령처럼 이런 인식을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 뭐가 문제인지는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 위기라고 하는 거는요. 위기인 줄 모를 때 진짜 위험한 거지 지금이 위기다. 그 위기의 본질이 뭐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걸 헤쳐나갈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점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어려웠지만 저는 지내놓고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이 같은 심각한 위기를
진짜 심각하게 인식을 못하고 좀 나이브하게 국정 운영을 하는 바람에 힘없이 무너졌다. 배신당하고 그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치적으로.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 상황이 위기고 이 위기의 본질, 이 위기의 이면에 반국가 세력의 조직적인 체제 전복 음모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위기를 극복할 힘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김정은 집단이나 이 종북 주사파 또는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박근혜 때나 이명박 때보다 훨씬 더 유리한 그 상황이잖아요. 192석이나 갖고 있으니까 훨씬 더 유리하잖아. 또 한동훈이 당대표가 됐는데 사사건건 대통령하고 차별 하나 하려고 그러고 있으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처럼 유리한 상황이 없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물러설 생각 없이 딱 결상전의 자세로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북 주사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집중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공격이 어떻게 나왔냐? 그저께 그 박찬대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죠. 박찬대가 뭐라 그랬냐면 대한민국 곳곳에 반국가 세력이 포진하고 있고 압력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하면서 이런 발언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루이 14세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루이 14세. 그 제가 오랫동안 좌파들을 겪어보고 관찰도 해보고 지금도 제가 한 40년간 이렇게 방송 활동하면서 좌파들을 비평하고 있는데 보면 좌파들의 특징이 있어. 첫째, 무식하다. 무식해. 무식하기 짝이 없어 이것들이. 책을 안 읽어. 공부를 안 해. 대학 다니면서도. 그냥 오로지 북한 방송이나 듣고 앉았는 거야. 그래서 이자들이 좌파면은 당연히 읽어야 될 칼막스의 캐피탈, 자본론이라든지 뭐 레닌의 국가혁명이라든지 이게 기독교 신자들 입장에서는 성경과 같은 거거든. 구약, 신약 같은 성경과 같은 거거든. 성경 한 번 안 읽고 기독교 신자로 평생 사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좀 이상하잖아. 이 지금 좌파들, 종북주사파들 중에 칼막스의 캐피탈, 레닌의 국가혁명 이거 제대로 읽은 자 하나도 없어요. 그냥 김일성 장군이 나뭇잎 타고 압록강을 건너셨고 솔방울을 수류탄으로 만들어 갖고서 일본 놈들을 척살했다. 이거를 줄줄 외우고 있는 정도의 아주 이 천박한 수준으로 좌파 활동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어. 그래서 좌파들의 일반적인 특징 무식하다, 뻔뻔하다, 염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들은 사람이 아니야. 공자님 말씀이에요. 공자님 말씀이. 겉모양이 사람 같아도 스스로 부끄러운 줄 모르는 염치가 없는 자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 이 공자님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무식하고 뻔뻔하고 염치가 없어요. 자, 이제 루이 14세 얘기를 잠깐 할게요. 어쨌든 박찬대라는 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루이 14세에 비유했어. 루이 14세는 1600년대 중반에 태어나가지고 그 5살 때 왕이 돼요. 얼떨결에 왕이 되는 거야. 왕이 돼갖고서 왕위에 앉아있기를 72년인가 3년을 왕위에서 있었어. 그 당시로서는 엄청 장수한 거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를테면 베르사유 궁전도 짓고 막 엄청 국고를 탕진했어. 그거를 다 막아주는 게 콜베르라고 하는 재무장관이에요. 예.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 그걸 그래서 당시 프랑스에서는 가장 강력한 왕권을 행사한 태양왕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별명이 태양왕이야. 루이 14세. 이런 사람이에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는 이 발언을 비판한답시고 루이 14세와 같다고 갖다 붙인 거거든.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윤석열 대통령 지금 임기 2년 지났어요. 그동안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 제대로 한 게 단 하나라도 있어요? 하나도 못했는데 어떻게 루이 14세가. 루이 14세는 짐이 국가다라고 한 사람이거든. 모든 법도 지 맘대로 뜯어고치고 세금도 지 맘대로 그냥 갖다 붙이고 저항하면 죽이고 이랬던 절대 폭군이었거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나도 못하면서 여기까지 온 대통령이에요. 그걸 어떻게 루이 14세에 비유를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식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식한 자가 하나 더 있었어. 한 2달 전에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이 마리 앙뚜아네트, 이게 루이 14세가 워낙 폭군이고 마리 앙뚜아네트의 이미지가 워낙 이 사치방탕하면서 그랬던 사람이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루이 14세하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부부인 줄 알아. 둘 다 이미지가 굉장히 나쁘니까. 마리 앙뚜아네트는 루이 16세의 부인이에요. 근데
14세가 워낙 오래 70몇 년간 왕위에 있어가지고 그 아들 손자들은 다 죽고 후계자인데 다 죽었어. 먼저 늙어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15세로 갔다가 16세로 갔는데 130년 정도 후에 나타난 왕이 루이 16세예요. 루이 14세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130년이나 떨어져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의 대부분의 얘기, 이를테면 빵이 없어서 데모한다 그러니까 아니 빵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 하지 라고 했던 말도 거짓말이었다는 걸로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 혁명을 하려고 했던 선동가들이 그런 식으로 거짓말로 괴담을 유포해서 마리 앙뚜아네트를 악녀로 만들어야 대중들이 흥분해서 폭동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고 선동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라고 하는 게 역사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좌파나 그때 좌파나 비슷한 거야, 수법이.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루이 14세로 비유하면서 비난하고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로 끌어들여 갖고서 비난하고 전혀 맥락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역사적 팩트와도 다르고 이러면서 비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먹혀. 이게 먹혀요. 국민들한테는 이게 먹힌다니까. 그 왜 먹히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좌파의 특징, 첫째 무식하다, 둘째 뻔뻔하다, 셋째 염치가 없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무식하고 뻔뻔하고 염치도 없는 좌파들의 이 괴담, 거짓말이 먹힌다면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뭐야? 또한 무식한 거야. 또한 뻔뻔하고 또한 염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그래서 탄핵당하는 거를 뻔히 쳐다보고 있었던 거야. 다수의 국민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아놨잖아요. 2년 전에. 그러면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로 행정부 수반으로 최소한 일할 수 있도록 기회와 권한을 줘야 되잖아. 그리고서 책임을 물어야지. 근데 처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전부터 촛불 들고 끌어내리겠다고 했던 게 좌파 아니에요. 이 좌파의 선동에 계속 끌려가는 거야, 우리 대중이. 대통령을 뽑아놓고 대통령을 한 번도 제대로 지지해 주질 않아. 요즘 우리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든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딱 그거를 지금 그 모양, 그 수준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그런데 국회에서 모든 걸 다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윤석열이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뭘 할 수 있겠냐고요. 그 사람도 사람인데 법과 제도와 어떤 그것이 받쳐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 대통령을 뽑아놓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최소한의 권한을 행사할 수도 없게 이 정치 상황이 흘러가는데도 이 상황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떨쳐 일어나지 못하는 국민이면 이게 정말 국민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여간 해낸 일을 보면 이건 진짜 기적과 같은 거야. 자, 한번 보세요. 문재인이가 5년 동안 집권해가지고 대한민국을요, 세 가지로 망가뜨려 놨어요. 의도적으로 망가뜨린 거예요. 예. 이자가 무능해서 잘하려고 했는데 무능해서 망가졌다, 이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망가뜨리려고 해서 망가뜨린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안보야, 안보. 한미 관계를 거의 완전히 단절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문재인이한테 얘기하면 그 다음 날로 김정은이한테 가고 시진핑한테 정보가 흘러갈 것 같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미국이 문재인이한테 어떤 정보도 주지 못할 정도까지 돼버렸어요. 하노이 노딜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2차례 만났는데 두 번째 만난 게 하노이야. 그런데 하노이에서 만나서 김정은이는 뭔가 크게 얻을 거라고 생각해서 막 의기양양해서 기차 타고 중국 거쳐서 막 왔잖아. 근데 트럼프가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영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차라리 bad deal, 나쁜 협상을 하느니 협상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해서 노딜 선언을 해버려요. 그럼 노딜이 김정은이 앉아있고 여기 트럼프가 한참 얘기하다가 얘는 아무래도 안 돼. 야, 노딜이야. 이랬을 것 같아요. 미국에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트럼프가 김정은의 그동안의 모든 전략을 다 파악하고 아무래도 하와이에서는 노딜 선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생각하고 노딜 선언을 하러 온 거야. 그러면 우리가 동맹국이잖아. 더구나 상대가 우리랑 70여 년간 전쟁하고 있는 김정은을 상대로 하는 거면 적어도 최소한 하루 전에는 미국이 한 라인을 가지고 문재인이한테 이러저러해서 우리가 하노이에서 노딜 선언을 할 건데 그렇게 알고 준비해라,
이 정도는 해줘. 그게 한미동맹 70년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안 해준 때가 없어. 그런데 이거를 얘기를 해주면, 문재인이한테 얘기해주면 그날로 김정은이한테 그게 들어가서 이 노딜 계획 자체가 이게 어그러질 수 있다고 걱정을 하게 된 거야, 미국에서. 그래서 문재인한테 아예 통보를 안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은 노딜이 되는지도 모르고 뻥하니 있다가 뭔가 될 것처럼 하고 있다가 지가 제일 충격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한미 관계를 망가뜨려 놨으면 미국이 그런 정도까지 문재인이를 못 믿겠냐 말이야. 지금도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윤석열 대통령만큼 믿음직한 동맹 파트너가 없을 거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미국 일부에서는 그런데 윤석열 정부한테도 모든 정보를 주지 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윤석열은 믿어. 그런데 윤석열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잖아. 대통령 끝난 다음에 우파가 확실하게 재집권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그럼 우리가 정보 안 줄 거 없지. 근데 이게 만약에 이재명이가 되면 어떡해? 그러면 윤석열 정부한테 준 정보를 전부 이재명이가 지가 받아볼 건데 그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차라리 지금 안 주고 말지. 이 정도까지 한미 관계가 이렇게 위기적 상황에 들어간 적이 있고 그랬던 거예요.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만에 어쨌든 복원을 해냈어. 복원을 해냈어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한미동 지금 구축해 놓은 거야. 이거는 대단한 업적이에요. 미국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경제 성장은 말할 것도 없고 존립 자체가 불가능한 게 한미 관계잖아요. 근데 그걸 거의 파탄 지경까지 만들어 놓은 거야, 일부러. 이거를 2년 만에 복원을 시켜냈어. 이거 하나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그만둬도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거예요, 역사에서. 그다음에 그것만 한 게 아니잖아요. 가장 어렵다는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켰어요. 한일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간단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못나서요. 우리가 35년간 일본에 강점당하고 수탈당하고 착취당하고 학대당한 거 사실이에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게 언제 끝난 거야? 1945년에 끝났잖아. 그 이후 지금 80년 가까이 되어 오는데 여전히 일본만 나오면 그때를 떠올리면서 당장 우리의 현실적 국익에 배치되는 짓을 자꾸 하겠다고 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 정서 속에 있잖아. 이게 못나서 그런 거야, 못나서. 자, 제가 저희 선친이 베트남 참전 용사고 고엽제를 살포했던 화학부대장이셨어요. 그래서 고엽제로 돌아가셨는데 그 주둔한 그 동네가 다낭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고성범이랑 둘이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전장 터였던 다낭은 꼭 한번 가보자 해서 갔다 왔어요. 제가 베트남 국민들 보고 진짜 놀랐어요. 한국을 미워하진 않아. 그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한 게 1960년, 69년, 70년, 71년이거든요. 전쟁은 65년, 우리가 참전한 건 그때고 전쟁이 끝난 건 10년이잖아요. 1975년인가 그래요. 그럼 100년 전 일도 아니잖아. 불과 한 50년, 60년 전 일이잖아요. 그죠? 그걸 베트남 국민들이 자기네 전쟁도 아닌데 한국군이 수십만이 가갖고서 베트남 국민들과 싸웠잖아요. 원한을 가질만 하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 베트남 사람들하고 통역 통해서 물어봤어요. 자료도 봤어. 베트남 사람들이 제일 호감도를 갖고 있는 나라 1위 미국이야. 2위 한국이야. 베트남 청년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회사 삼성전자야.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요. 불과 얼마 전에 전쟁하고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선 자기네 국민을 죽인 나라인데 왜 이럴까? 그래서 진짜 좀 가까워진 다음에 가까워진 베트남 친구한테 물어봤어. 야, 너 베트남전 그거 그때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원한이 없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고 사람인데 왜 없겠어. 내가 자꾸 물으니까 이자가 하는 말이야. 흘러간 과거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자의 답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잊지 말자. 그러나 미래는 그 이후에 그걸 넘어서 있는 거다. 그러니까 미국을 제일 좋아해. 한국을 제일 좋아해. 현실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거 어디야? 중국. 자꾸 괴롭히니까. 근데 베트남 전쟁 때만 해도 중국이나 소련이 베트남을 지원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것 때문에 자기들 경제가 자꾸 쪼그라들고 자꾸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으니까 지금은 중국을 제일 싫어하더라고. 현실 속에 사는 거지. 그리고 미래 속에 사는 거지, 베트남은. 근데 대한민국 국민을 보면 여전히 과거 속에 살고 있는 거야.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를 박정희 대통령이 해냈는데 그때도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일 감정 때문에 그게 그렇게 어려웠던 거야. 그때 그 한일 정상화 회담을 반대하는 데모가 1년 넘게 진행됐어. 1964년 6월 3일부터 시작해서 1964년 6월 5일까지.
그걸 6.3 사태라고 불러요. 1년 동안 데모를 했어. 그때는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지 한 20-30년밖에 안 되니까 또 그랬다 칩시다. 뭐 지금은 이런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진짜 욕먹을 각오로, 매맞아 죽을 각오로 선제적으로 해냈어요. 제3자 변제에 의한 배상으로 우리가 먼저 제안을 했어. 일본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한일 정상화를 급속하게 이뤄내고 그 기반으로 해서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구축해낸 거예요. 지금 아주 강력한 안보체제가 구축이 됐어. 미국이라는 나라와 일본이라는 나라와 대한민국 세 나라가 연합관계가 된 거예요. 이 세 나라의 군사력을 합치면 그야말로 최강이야, 최강. 이 세 나라의 경제력을 합쳐도 최강이야. 어떤 나토라든지 또는 EU라든지 또는 중국, 소련 다 합친 공산권 국가 전부 합쳐도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손잡으면 못 당해요. 이런 강력한 안보 체제를 거의 파탄 지경에 가 있었던 한미 관계, 한일 관계를 2년 만에 복원시키고 이 세계를 한꺼번에 묶어내는 것을 2년 동안에 해낸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기여할 거 120% 이미 기여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를 망가뜨렸다 그랬죠. 두 번째 망가뜨린 게 뭐냐면, 두 번째 망가뜨린 게 우리 산업 구조야. 원전 생태계 파괴하고, 그리고 이 대부분의 국민 세금 예산을 퍼주는 데 쓰는 바람에 실제로 투자해야 될 때 투자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제 전반이 5년 동안에 거의 망하다시피 하게 됐어요.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복원해냈어. 2년 만에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서 원전 최강국 중에 하나가 프랑스거든요. 걔네가 가장 일찍 했고 지구나라에 원전이 제일 많아. 그 프랑스하고 치열한 수주 경쟁을 해서 우리가 따냈잖아. 그러니까 2년 만에 세계 탑 레벨로 대한민국의 원전 생태계를 복원을 해낸 거야. 근데 대부분의 원전 전문가들이 문재인 때 원전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장을 보면서 야, 이렇게 파괴하면 이거를 정권 바꿔서 복귀하는 데는 최소 10년 이상 걸릴 거야 라고 다 걱정했거든. 근데 2년 만에 이걸 해내더라고,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이제 문재인이가 나쁜 짓 한 거가 이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뭐냐면 국민들을 돈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 400조를 빚을 얻어갖고 국가 채무를 1000조 이상 만들어 놓고는 이걸 갖고 계속 막 던져서 헬리콥터에 돈 싣고 다니면서 뿌리는 식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국민 정신을 완전히 오염시켜버린 거예요. 막상 4년 전에 돈 나눠주니까 어쨌든 돈 받으니까 좋네 그러고서 저쪽 애들 찍어줬잖아. 똑같이 이재명이가 25만 원씩 나눠주자 이런 게 선거에서 어쨌든 먹히잖아. 그럼 이거는 그야말로 망국의 길로 들어가는 거거든. 망국의 길로. 베네수엘라나 이런 데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3년 후에 이재명이한테 정권 뺏기면 바로 베네수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막아낸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막아냈잖아. 그래서 역대 최악의 정치 조건 속에서, 그리고 좌파들의 온갖 공격과 거짓말, 괴담, 유폭 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해낸 일은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윤석열 시대에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객관화시켜서 보기가 어려운데, 나중에 한 30년, 40년 지나서 이제 진짜 역사가들이 연구를 할 때 저는 확신해요. 지금은 이제 역사의 그 평가가 거의 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건국의 이승만, 근대화의 박정희. 여기까지는 이제 되게 박정희 시대, 박정희 대통령 살아있을 때는 근대화의 박정희 이런 말을 안 했거든. 독재자 박정희란 말을 더 했지. 이승만 대통령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건국의 이승만이라기보다는 독재자 이승만 이런 말을 더 많이 썼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이제 흘러서 이제는 건국의 이승만, 근대화의 박정희는 역사적으로 이제 정립이 됐어. 그러면 저는 그 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필적하는 그런 역사적 평가를 받을 날이 꼭 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을 지켜야 되고 그 성과에 기반해서 3년 후 정권 재창출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쭙지 않게 정치도 뭣도 모르는 것들이 괜히 지지율 낮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윤석열과 차별화를 해야 뭐가 되겠거니 하고 지금 위험한 짓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올바른 방향으로 한동훈이를 포함한 자유파 전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견제도 하고 경고도 하고 그러느라고 제가 요새 조금 고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예.
지금 또 코로나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예, 사실 지금 요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코로나가 여전히 위험합니다. 예, 그런데 뭐 요즘 코로나는 치료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심한 독감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뭐 안 걸렸는데 걸렸다고까지 거짓말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 근데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대화건 협상이건 전쟁이건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도권을 놓지 않는 겁니다. 주도권. 지더라도 칼자루는 내가 갖고 있으면서 져야 되는 거야. 근데 한동훈이 이재명 회동에서는 주도권, 칼자루를 완전히 이재명이가 갖고 있는 거야. 제안도 이재명이가 먼저 하고, 예? 그리고 의제니 뭐니 하는 것도 이재명이가 특검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연기도 이재명이가 하고. 그러면 이재명이가 주도권을 갖고 휘둘리면 그럼 한동훈은 상대인 한동훈은 어떻게 되냐? 손잡이는 이재명이가 갖고 있으니까 한동훈은 어쩔 수 없이 칼날을 쥐고 다녀야 되는 거야. 칼날을 쥐고 흔드는 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이게 최악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주도권을 놓지 말아야 된다. 소수라도 주도권을 놓지 말아야 돼. 그러려면 뭘 해야 돼? 선점해야 돼. 먼저 공격해야 돼. 소수파라도 먼저 공격할 수 있잖아. 하여튼 길거리에서 덩치가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이 시비가 붙었어. 정상적으로 싸움하면 덩치 큰 사람이 이기겠지. 그런데 덩치 작은 사람이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기습하는 거야. 선빵이 최고야. 그거 할 수 있거든. 그런 점에서 이번 이 한동훈 이재명 회동은 일단 제안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재명이가 지금 주도권을 쥐고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더 안쓰러운 거죠. 이번은 어쩔 수가 없어. 재판 지연을 또 할 거 아니에요. 재판 지연을 또 할 거예요. 예, 예, 뭐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예, 네. 아니 근데 코로나가 그때까지 가면 이재명이 죽지.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는 안 되겠죠. 제가 뭐 옛날에도 국민의힘 하는 거 보면 참 답답했어요. 싸울 줄도 모르고 그냥 맞으면 맞는 대로 하고, 그래도 그나마 조금 그래도 좀 약하지만 그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기꾼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사기꾼들을 집합체하고 모조리들 집합체 싸우는 것 같아요. 완전히 미끼 주면 다 물어요. 그게 한동훈이가 주체를 해가지고 예. 최상병 그걸 건드려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제 하자 그러면 또 머뭇머뭇해요. 그래 맞아요. 해주겠다. 맞아요. 초등학생 근데 그 정도 배운 사람이 그걸 모릅니까? 나 일부러 그러는지 예. 정말 인터넷 게임이 안 되는 알겠어요. 게임을 보는 것 예. 같아. 이유가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예. 하나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해도 정치 영역은 달라요. 그러니까 정치는 좀 해봐야 알아. 그리고 그렇지만 누구나 다 정치에 초짜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정치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자기 주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전에 황교안의 실패도, 이번에 한동훈이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올바른 정치적 관점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그 사람들이 좌장력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동훈을 보더라도 한동훈 주위에 그럴 만한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딱 버티고 있으면 우리가 이 정도로 불안해하지 않아. 근데 한동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면면을 보면 그게 그거잖아. 예,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자꾸 노회한 이재명 종북주사파한테 말리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것만 있으면 사실 시간이 가면 어느 정도 해결이 돼. 하다못해 나라도 가서 좀 도와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 뭐냐면 한동훈의 목표는 대통령 되는 겁니다. 대통령 되는 길,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해서 하겠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여당인데 대통령과는 다른 길을 가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악화될 거예요. 대통령 선거는 더 가까워지니까 차별화를 하려면은 시간이 갈수록 더 자극적으로 차별화해야 되거든.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 차별화까지 나왔냐, 예전에 이회창이가 김영삼과 차별화해야 대통령 된다고 생각을 했어. 완전히 판단 착오한 거야. 그래가지고 차별화를 시작했는데 맨 마지막에는 그게 대구였나 어디 경상도 어디였나 모르겠는데 김영삼 인형을 만들어 갖고 화형식을 했어. 이회창이 그 정도로 해버리니까 김영삼이 아무리 쪼그라든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어쨌든 40년 이상 정치해온 그 세력 있잖아. 그게 다 이인재 쪽으로 가버린 거야. 이인재가 그때 표를 260만 표를 얻었어요. 이회창이하고 김대중이가 했잖아요. 이회창이하고 김대중이에서 이회창이가 39만 표 졌어. 39만 표 졌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인형만 안 태웠어도 이회창이한테 올 표 260만 표가 이인재한테 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회창이가 그냥 대통령 될 거 발로 집어찬 거거든. 그러니까 차별화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예요. 차별화하면 다 죽는 거야, 여당은. 지금 그 길을 한동훈이가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다가 지 혼자 죽으면 내 신경 안 써. 그렇게 해서 가다가 한동훈이가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졌다. 그럼 우리가 다 함께 죽는 거야. 이게 내 문제이기도 한 거거든. 그래서 너 그리 가면 안 돼. 그리 가면 다 죽는 거야. 라고 제가 자꾸 견제를 하고 환기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